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과 국어 능력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우리 벌써 이제 1주차 수업을 시작한 게 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4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이제 곧 반팔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낮 온도가 27도 그래가지고 참 어이가 없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간 많이 더워졌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도 그래도 좀 여전히 조심하셔야 되고, 미세먼지도 많아졌으니까 늘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이 봄을 또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풀다가 이제 중단했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시간을 꽉꽉, 거의 시간을 넘어갈 뻔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중간에 끊었는데, 우리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한글맞춤법 12항 위에 확인 문제예요. 확인 문제의 부침 4번 등용문이 맞느냐 등용문이 맞느냐 요거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등용문이 등용 플러스 문이냐 아니면 등 플러스 용문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두음 법칙을 적용할지가 좀 결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뒤에 겁니다. 등용문이고요. 등 플러스 용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용문이 되느냐 하면 용이 새겨져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이 산 위에 있는데 그거를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과거 시험 통과해서 벼슬길에 오르면 세리머니를 하는데 어떤 세리머니를 하느냐 하면 산에 용이 그려져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지고 그 용이 있는 문을 용이 그려져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서 그 벼슬길에 오른다는 그런 세리머니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등용문이 된 것입니다. 등산하듯이 용문에 올라서 그 용문을 지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등용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등용문이라는 게 무슨 노량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공무원 시험의 등용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죠. 즉 그 벼슬길에 오른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게 그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등 플러스 용문이기 때문에 등용 플러스 문이 아니라 등 플러스 용문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해서 앞에 그러니까 등이라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용문이기 때문에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잘못된 잘못된 게 아니라 예외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립자 같은 경우는 미 플러스 입자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다 미입자라고 발음하지 않고 미립자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요거는 좀 예외를 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미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미입자로 발음하지 않고 미립자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큼은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이런 것들은 좀 파렴치 이런 것들은 예외를 두기로 했죠. 그래서 미립자가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적설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설량이냐 적설량이냐. 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한자어하고 결합하면 량을 붙이고 그 다음에 고유어나 외래어하고 결합할 때는 양을 붙인다. 뒤에서 배울 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저 한자어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적설이라는 한자어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설량이라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 한자어하고 결합할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량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나 외래어 결합할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해서 양이라고 쓴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한자어 뒤에 결합했기 때문에 적설량이라고 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만 바로 나오네요. 구름 이거는 고유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양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구름 양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어분 보시겠습니다. 6666 이거는 다 끊어 있죠. 6666 이런 식으로 다 끊어 읽으니까 666 6000이 없네요. 666 이런 식으로 자 끊어 읽으니까 그래서 두음 법칙 다 적용해서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66.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다만 5, 60 이렇게 한꺼번에 읽을 때 있죠. 5, 60이나 5, 6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5, 60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5, 60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처럼 6, 6, 36 이렇게 할 때는 다 끊어서 읽으니까 6, 6 이런 식으로 다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것 또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한글 맞춤법 12항
리을 두음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두음 법칙이 여기 가장 쉬운 거죠.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된다는 거죠. 두음의 환경에서. 그런데 가장 쉬운 게 우리 지금 10항, 11항, 12항이 더 두음 법칙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게 12항에 나오는 이런 좀 약간 좀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12항이 제일 쉽습니다. 리을은 앞에 두음에 나올 수 없고 니은으로 바뀐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12항 보시면 한점, 라레, 로레, 루르 다 그 리을이 붙어 있네요. 이런 것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네, 노네, 눈으로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치우하고 니은을 버리는데요. 자, 예를 보시면 낙원이 맞고요. 락원. 원래 락자입니다. 오락할 때 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게 이제 두음에 올 때는 낙으로 리을이 락이 낙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원이 맞고요. 뇌성이 아니라 뇌성이 맞고요. 레일이 아니라 네일이 맞고요. 루각이 아니라 누각이 맞고 로인이 아니라 노인이 맞고 릉묘가 아니라 능묘가 맞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다 리을을 그 초성으로 가고 있는 저 한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두음일 때, 즉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다 그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니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어요. 그래서 쾌락, 극락 이런 식으로 다 락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원래 발음대로 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래, 왕래, 부로, 연로, 지뢰, 낭래, 고루, 광활루, 동구릉, 가정란 이런 식으로 다 리을로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두음의 환경이 아니니까 다 리을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릉과 라는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는다. 우리 지난번 11항 배울 때 량과 양, 그거 할 때 란과 난까지 같이 보자, 같이 외우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란 같은 경우에도 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에 있는 게 한자어일 때는 릉, 란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능, 난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강릉, 태릉, 서울릉, 요거는 강, 태, 서우가 모두 다 한자어군요. 그러니까 릉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란, 담란, 투고란 이것도 공답, 투고가 한자어기 때문에 그래서 란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예컨대 어린이 난, 어머니 난, 요거는 이제 고유어네요. 그래서 고유어 뒤에서 난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십난, 요거 가십은 이제 외래어죠. 여기선 또 두음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고란 이럴 때는 이거는 한꺼번에 읽어버리고 어린이 난, 어머니 난, 가십 난 이럴 때는 끊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뒤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십 난 이렇게 외래어일 때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항일맞추어 11항 부칩 하에서 보인 개연, 구름, 양, 앞엔 연, 양 이런 거를 배웠었죠. 그렇지만 뒤에 이제 그 12항 같은 경우는 릉, 란입니다. 릉, 란, 능, 난, 요런 것이니까 같이 네 개를 다 통합해 가지고 외우셔도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게 가장 좋고, 그것도 좀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양과 난이니까 양과 난 요것만 또 집중적으로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태릉이나 설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시험 문제 나와요. 태능 선수촌이냐 태릉 선수촌이냐 이런 거 좀 많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태능이 아니라 태릉 그게 맞습니다. 태가 이제 한자어니까요. 그래서 릉도 조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제가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 아니면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여간 거기에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일맞춤법 11항 부침 4에서 보인 개연, 구름, 양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내월, 상, 노인, 중, 노동, 비, 논리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네요. 내월의 내, 상노인의 상, 중노동의 중, 비논리적의 비 이런 것들 뒤에선 다 좀 끊어서 읽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고랭지는 표고가 높고 찬 지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지로 적는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고 플러스 냉지냐, 예? 고 플러스 냉지냐, 고랭 플러스 지냐, 요 문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읽는 게 맞겠습니까? 이 고랭지라는 게 높고 추운 지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높고 추운 지역. 예, 그렇기 때문에 높고 추운 지역에, 예,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말을 수식하는 구조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랭지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랭지 채소 아시죠? 우리 저기 가을에 이제 배추나 이런 것 다 이제 그 뭐 대관령이나 이런데, 예, 한계령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높고 추운 지방에서 배추를 잘 키워가지고 거기서 되게 잘 자라거든요.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예, 많이 이렇게 그 저 김치, 예, 담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예,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뭐 그 고랭지 채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 1박 2일 덕분에 그 1박 2일 옛날에 강호동 나오고 그랬을 때 거기 가지고 배추를 캐가지고 막 옮기고 막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고랭지, 거기에 배추가 그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 고랭 플러스 지의 요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랭지로 그렇게 적는 게 맞겠다. 고 플러스 냉지가 아니라 높고 추운 지역이 아니라 높고 추운 지역이니까 고랭지로 쓰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게 맞는 게 아니라 고랭지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자, 능묘와 릉묘가 있을 때, 자, 이거는 두음의 환경이죠. 예,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써야 되니까 능묘가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태능과 태릉이 있네요. 자, 이거는, 예, 둘째 음절이죠. 둘째 음절이고, 그 다음에 그 태라는 게 또 이제 그거니까, 그 한자어니까 릉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이 맞다. 태능 선수촌이 아니라 태릉, 예, 앞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투고란과 투고난이 있는데 역시 투고도 이것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란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투고란 앞에 게 맞겠고요. 자, 다만 가심난처럼 이렇게 서구 외래어 뒤에 붙는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해서, 그러니까 고유어나 서구 외래어 뒤에 붙는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해서 가심난 그렇게 앞에 걸로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난, 이것도 고유어죠. 고유어 뒤니까 어린이난으로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신락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락원이 이게 저기 실 플러스 낙원이잖아요. 예, 실 플러스 낙원인데 요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이라는 게 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 플러스 낙원으로,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걸 끊어서 읽는, 예, 그래서 실 낙원, 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예,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그 소경이 아니었는데, 그 소경이 된 다음에 쓴 그 책이 실 낙원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요거 하여간 뭐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실 낙원.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가 있을 때는 뒤에 두음법칙 적용한다. 거기에 따라서 실 낙원을 쓴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시면 고랭지와 고냉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랭 플러스 지, 높고 추운 지방이라는 뜻이니까 고랭 플러스 지음으로 앞에 걸로 쓰는 고랭지가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맨 제 6절 보시겠습니다. 겹쳐나는 소리 보도록 할게요. 항을 맞추고 13항 반복 소리 표기. 제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무성과 무성음이 연속이 됐을 때 뒤에 된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고 그랬죠. 된 소리 되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똑똑이나 똑딱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이 될 때는 그때는 똑같이 적어준다.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되더라도 똑똑, 똑딱 이런 식으로 뒤에 된 소리 표기를 해준다라는 그런 거를 앞에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13항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 뒤에 지금 뒤에 나오고 있군요. 자,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같은 음절도 되고요. 비슷한 음절도 됩니다.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딱딱, 딱탁
예, 이런 식으로 예, 딱 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역과 티귿 무성과 무성이 만나서 예, 뒤에 있는 게 그 무성 그 저기 된소리 소리가 납니다만 예, 그래도 예, 그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라는 것을 예, 지켜가지고 딱 닭이라고 썼습니다만 14망에 따르면 이거 틀립니다. 예, 딱딱이라고 이렇게 의성 의태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꼿꼿하다 이것도 꼿꼿 이런 식으로 예, 둘 다 꼿꼿 쌍격 둘 다 똑같이 적어줘야 되고요. 쌕쌕 놀놀 씩씩 눅눅 똑딱똑딱 밋밋 쓱싹 쓱싹 싹싹 쌉쌀 씁쓸 짭짤 예,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유어의 의성 의태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똑같이 적어주는 게 맞는데요. 이 한자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르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자어는 지금 예외적인 게 여기 좀 앞에 지금 여기 용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연염불망, 그 다음에 유유상종, 누누이 이런 식으로 예, 요거는 제가 지금 똑같이 적어주는 그 예외에 6개가 있어요. 6개 중에 3개를 지금 적어놓은 것이고 다른 것들 연연생 있죠. 연연생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연연생이라고 적어요. 예, 이런 식으로 원래 한자어는 다르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외적인 거를 예, 똑같이 적어준 거 예외적인 걸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유어, 의상, 의태어는 똑같이 적어줍니다. 그렇지만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똑같이 적어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6가지 예외가 있는데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그 다음에 뭐 아래 보겠지만 노노법사, 요요무문, 요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6가지 예외로서 똑같이 적어주는 한자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한글 맞추고 10이랑 붙임 11에 규정을 적용하면 연연불망 그 다음에 유류, 상종, 누루이 이런 식으로 두음법칙 예, 그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그 둘째 음절이니까 당연히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연연, 유유, 눈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관용 양식을 취해서 예외적으로 연연, 유유, 눈으로 그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예로 3개의 용례가 더 있어요. 노노법사, 요요무문, 요요하다. 근데 이게 노노법사 요요문 요요하다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요 3개는 별로 안 쓰이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연연불망 유유상종 예, 그다음 누누이 요 3가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노법사는 뭐 무슨 뜻일까요? 노노법사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스님의 스승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법사님이에요. 그런데 스승님의 스승님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노법사. 그 다음에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바로 노노법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척으로 따지면 증조 할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 예, 이거는 물론 친족 관계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요무문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보잘것없어 이름이 별로 잘 안 알려져 있는 예, 그런 사람을 저 요요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전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 요요하다 이게 요요문하고 이렇게 한자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고요. 이게 고요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요요하다는 예, 그래서 어쨌든 요요문이나 요요하다 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요요하다, 고요하고 쓸쓸하다 이런 말들은 예,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요가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이렇게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낭랑하다, 냉랭하다, 농록하다, 늠름하다, 연연생, 예, 염염불망, 그 다음에 영력하다, 인딘하다, 적나라하다. 그러니까 적나나하다가 아니라 적나라하다가 아니라 적나라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자어는 똑같이 안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똑같이 적어준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겠습니다. 딱따구리 있죠? 딱다구리입니까? 딱따구리입니까? 예, 이게 딱딱에 전미사 우리가 결합한 거거든요. 전미사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붕의 웅도 전미사고 그런데 하여간 이게 딱따구리에는 우리가 결합한 거예요. 전미사. 예, 그래서 앞에 딱딱
예, 딱딱 이렇게 쪼지 않습니까? 이게 쪼니까 얘가 그래서 딱딱우리라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저 형태소 분석이 되니까 앞에 있는 거 딱딱이라고 똑같이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성어니까요. 그 저기 그저 고유어 의성어니까 똑같이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딱따구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뭐 저번에 그 산정호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산정호수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딱따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기해서 딱 봤더니만 눈이 딱 마주치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 딱따구리가 이게 좀 얘가 그게 많은 애구나, 좀 수줍음이 많은 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못 보는구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이었어요. 그 딱따구리 이렇게 본 게. 자, 예, 뭐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예,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본 거 빼고는 예, 저도 딱따구리는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깍두기는 깍둑에서 연유되었으나 깍둑은 비슷한 음절이 아니므로 깍둑이라고 쓰지 않는다. 그래서 깍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깍둑이 앞에는 쌍기역이고 뒤는 디귿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같은 음절도 아니고 비슷한 음절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깍둑이라고 쓰지 않고 깍둑이라고. 깍둑 같은 경우는 또 의성의태어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아니니까 깍둑이라고 쓴다라는 것 앞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똑딱이하고 깍둑이하고 똑딱이는 비슷한 음절 맞습니다. 쌍디귿이죠? 그러니까 똑딱이라고 적어주지만 깍두기는 비슷한 음절 아닙니다. 쌍기역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어주지 않는다. 앞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딱따구리, 이건 딱딱에 우리가 결합한 것이죠. 그러니까 딱딱이라고 똑같이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겠고요. 연염불망, 자 이거 한자어는 원래 다르게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기 6가지 예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예외 그것 중에 하나군요. 그래서 연염불망이라고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X라고 적어놓은 것,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것이죠.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우리 규정상에서만 예외적인 것이고 사실은 요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똑같이 적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연생이라고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시겠습니다. 거기 1번부터 쭉 이렇게 25번인데 연습 문제 보시겠습니다가 아니고 연습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기 원래 그 학생들 발표를 통해 가지고 조별 발표를 통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조별 발표 시간에 어차피 그 시간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수업을 안 하니까요. 지금 저기 우리가 저 50분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 남는 시간 동안 요거 다 풀어주시고 뒤에 그 정답과 해설이 있으니까 또 맞춰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조항을 배우고 확인 문제 풀고요. 연습 문제까지 풀면 총 3번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외워질래야 안 외워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뭐 상황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 저 연습 문제 잘 푸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기 기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풀어주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 한글 맞춤법 13부터 18항까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펴주세요. 자, 제4장 형태에 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그 체언과 조사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 14항 조사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저기 조사라는 게 있고 어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조사하고 어미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뒤에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뭔가 붙어서 뒤에서 이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체온과 조사와 어미인데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게 다르죠. 조사하고 결합하는 건 뭡니까? 방금 지금 체온과 조사라고 그랬죠? 체온이에요, 체온. 그 다음에 어미하고 결합하는 건 뭔가요? 이거는 용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긴 동사, 형용사, 위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명사, 대명사, 수사는 좀 이렇게 그 딱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하나의 덩어리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자를 써서 체온이라고 하고요.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변화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 변화가 된다는 뜻에서 용언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어미가 뭐하고 결합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예,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예, 그래서 우리 좀 그래도 우리가 한글 맞춤법 시간이지만 국어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걸 또 알아야 또 뒤에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기초적으로 좀 예, 알고 계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조사하고 결합하는 건 체온이고 어미하고 결합하는 건 용언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제 14항 보시면 체온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라고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떡에 떡도 떡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떡이로 안 적는다는 거예요. 떡이로 떡과 이 두 개 구별해서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로 안 적습니다. 떡을 이런 식으로 두 개 구분해서 이렇게 적는다는 것이죠. 떡에 떡도 떡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뭐 체온이 저 조사가 다 의미가 있죠. 떡이 이는 무슨 뜻인가요? 예, 이는 이제 주 앞에 있는 게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예,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을은 앞에 있는 게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애는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가 뭐 저기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그 저기 처소의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조사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도는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예, 영어의 올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역시의 뜻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만, 요거는 이제 영어의 only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독, 예, 유일 그런 것의 뜻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가 다 하나하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그냥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참 뭐 원래 그래 이런 말은 뭐 누가 못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뭐 이런 걸 좀 그 알고 있어야 외국인 만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한국어 교사에 또 꿈을 꾸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고 알고 있으면 예, 나중에 가르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조사에도 어쨌든 뜻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14항 그 상자에 끝에서 셋째 줄 있죠?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제가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만, 자, 발음이 여덟이가 맞을까요? 여덟비가 맞을까요? 예, 요거 여덟비가 맞아요. 예, 그 여덟 할 때 그 이게 리을 비읍에 겹받침이 되면 뒤에 비읍은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연음 현상이 되거든요. 연음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도 여덟비 이런 식으로 여덟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렇지만 원래 발음은 여덟비가 맞습니다. 여덟불, 여덟배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하여간 우리 언어 현실과 규칙이 되게 좀 다른 면이긴 한데 하여간 어쨌든 여덟불, 여덟배가 맞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맞다는 것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넋을. 자, 이거 그 어떻게 써야 맞나요? 이거 발음은 이제 넋을 뒤에 걸로 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 조항의 내용이 뭐였나요? 체온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예, 그래서 체온 따로, 조사 따로 이렇게 적어준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넋을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제2절 어간과 어미를 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 15항 어미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요거 저 어미하고 결합하는 건 제가 용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언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어간이라고 예, 그렇게 예,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 용언이 있을 때 앞에 체온과 조사 따로따로 적어주듯이 그렇게 용언과 어미도 따로따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먹다, 먹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뒤에 저 된소리 되는 것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저기 따로따로 예, 먹따로 고따로 먹따로 다따로 그 다음에 먹어 이런 식으로 연음시켜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먹어로 그 다음에 먹은이로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장이 종결됐다는 다가 종결됐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먹고 이건 and의 뜻이죠. 두 개 이제 연결 저기 두 개가 이제 대등한 식으로 예, 그렇게 예, 대등 연결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먹어 이거는 이제 먹어서 예, 이런 것에 이제 줄임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까닭의 뜻, 예, 이거 비코즈의 뜻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먹으니 이거는 먹으니까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비코즈의 뜻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어미도 문법적이긴 한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뜻이 그렇지만 우리가 좀 어휘적인 뜻이 아니라 문법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알아야 또 한국어 교사 아니면 또 외국인들에게 또 한국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다른 예들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다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적는다는 그런 용례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제 다 읽지는 않겠고요. 다음에 부침 1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부침 1번.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졌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졌지 아니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지금 뭐 넘어지다처럼 이렇게 용언이 넘다와 지다 요 두 개가 이제 연속이 된 거잖아요. 이 연속이 됐을 때 앞에 것의 뜻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원형을 밝혀 적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뜻이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다 따로따로 적지만 그 앞에 있는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으면 굳이 이것을 본뜻을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 그러면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넘어지다에 넘다 라는 말이 이게 물이 막 이렇게 넘는 거잖아요. 예, 물이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렇게 사람이 넘어지는 것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이런 식으로 예, 다 넘늘, 돌, 되집, 들을, 떨 이런 식으로 다 이거는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본뜻에서 멀어진 것을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보시면 드러나다 있죠? 예, 드러나다가 들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드러나다가 들다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다라고 그렇게 굳이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음대로 그냥 드러나다로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사라지다. 이게 살다에서 왔대요. 뭐 듣고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거 뭐 여기서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게 살다에서 나왔다고는 생각도 못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다, 살아지다가 아니라 사라지다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쓰러지다도 쓸다에서 왔대요. 쓰러지다와 쓸다. 예, 이게 좀 하여간 연관성이 조금 멀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서 쓸어지다 원형을 밝혀 적는 쓸어지다가 아니라 그냥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 쓰러지다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위에 규정이 적용된 단어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어요.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 베라먹다, 부서지다, 붉어지다, 부러지다, 자라나다, 자빠지다, 토라지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나다가 낫다에서 온 것 같은데 티읕 받침입니다. 이거 뭔지도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본뜻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뜻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굳이 앞에 있는 것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부침 1번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때 뒤에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